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해보겠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오늘 우리 시장 좀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고 지난주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만 2조 원가량 좀 순매도했고요. 지금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만 네, 아직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시장의 바닥을 가늠할 때 트레일링 PBR로 많이 보시죠. 네, 예, 지금 현재 저희 코스피의 트레일링 PBR 0.85배. 사실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 트레일링 PBR이 가장 낮았을 때가 0.83배니까 얼추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주식 시장에 저희가 결코 무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최고 수준인데 모멘텀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보시면 네, 예,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이제 표기도 하죠.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 인디케이터가 시가총액 나누기 명목 GDP입니다. 미국 쪽에. 그러니까 PER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가에 대해서 이익으로 나눈 거. 예. 근데 이게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요즘에 미국 기업들 곳곳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후퇴하고 이익 증가율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향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한 번은 더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때가 진바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도 짚어주셨고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인 것도 지금 우리 그 외국인 매도 좀 부추기는 상황 요인인데 여전히 달러 강세 요인 좀 많아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떤 일국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기 매력하고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한국의 경기 매력이라 하면 또 수출 증가율하고 아주 밀접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저희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점점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쪽의 경기 매력이 지금 바로 개선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추세라면 한국 경기 매력이 다시 좀 더 부각이 될 때는 2015년 상반기 어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조금 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 흐름 같은 경우도 수출 증가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파트장님께서는 지난 여름부터 이제 하반기 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었고 특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해오셨는데 먼저 미국 경제는 어떤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2기 이제 들어서면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미국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트럼프 2기 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라는 참고할 만한 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의외로 미국 쪽의 지표가 좀 허물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차트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러분 트럼프 1기 때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 대두된 것, 이빨을 드러낸 그 시점이 2015년 정확하게는 5월입니다. 이때 미국의 제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 검은색 선은 미국의 재고 출하 비율을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검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재고는 쌓이고 출하, 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2018년 중반부터 미국 쪽의 지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는 쌓이고 장사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 보시는 지표는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신규 수주, 미국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프락시입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장사가 잘 안 되면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씩 멈칫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합니다. 시설 투자 지표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시설 투자 지표도 아래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 이때 채용 공고 수도 줄었던 거 아십니까? 2018년 그 중반부터 미국 쪽에 구인자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일자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오히려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오히려 2018년부터 여러 지표들이 허물어졌었고 결국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018년 중반부터 내려왔어요. 네. 장사 잘 안 되고 투자 잘 안 되고 일자리 부족한데 오히려 이민자는 반이민법을 강화했습니다. 핵심 노동 인구라고 25세부터 54세까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민에 의해서 미국 쪽에 유입되는 걸 막아 놓으니까 향후로도 기약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하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를 보면 집권 초부터 보호무역주의가 예전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화돼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국 쪽의 경기가 향후 괜찮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가장 상식적으로 미국이 타국에 관세를 매겨서 타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총 수요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 쪽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1기를 돌아보면 자국 우선주의,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경기 지표 악화를 가져왔다. 트럼프 2기에도 낙관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뉴욕 증시 그 12월 FOMC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된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송구스럽게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는 여러분 미국의 GDP 증가율은 YOY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이미 발표된 지표만으로. 2분기 미국의 GDP가 3% YOY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3분기 GDP는 2.7% YOY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조금 더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GDP 증가율이 내려올 때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1번 1990년대 초반을 보면 GDP 증가율이 내려오는데 시장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2000년대 초반 보시면 GDP 증가율이 내려올 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요 차이를 가르는 요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네. 요게 가르더라고요. 이 두 번째 준비한 차트 요거 보시면 90년대 초반 GDP 증가율 내려올 때 모멘텀이 약화될 때도 시장이 견조했는데 이때는 PER이 굉장히 낮게 있었습니다. 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모멘텀 약화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대가 없었으니까 시장이 흔들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보시면 이때는 S&P 500이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25배. 보시는 차트상에서는 해당 기간 가장 높았던 수준입니다. 이때는 모멘텀이 점점점 내려가면 시장도 반응해서 결국 철커덩 시장도 문제가 있었죠. 요즘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느덧 PER 2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021년 하고 거의 진배 없고 2025년 2000년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역사상 세 번째로 비쌉니다. 그런데 향후 이 컨센 기준으로 그리고 기발표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멘텀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불안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서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이렇게 미국 일변도의 증시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나머지 국가들, 특히 한국 증시에도 기회가 올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 한국 시장이 사실은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난이도가 글로벌 최상 수준입니다. 이게 억울한 게 한국은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응해서 먼저 내려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죠. 네.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또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2000년 그리고 2021년 먼저 2000년 보시면 저희가 코스피가 월간 종가 기준으로 1999년 12월에 먼저 하락한 거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은 2000년 3월 정점 찍고 내려왔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내려올 때 저희가 추가로 좀 더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2021년 보시면 이때도 월간 종가 기준으로 저희 코스피가 6월 정점 찍고 내려왔는데 미국은 이거보다 6개월 뒤에 정점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내려올 때 한국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미국 시장이 내려올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미국 시장이 내려올 때 한 번에 더 충격은 있을 것 같다. 예. 제가 볼 땐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가시면 아마 엄청 잘하실 겁니다. 이 워낙 엄청난 시장에서 이제 숙달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과거 사례를 볼 때 한국 증시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 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를 좀 결산을 해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좀 대단했고요. 파 트장님께서는 엔비디아 상승도 오로지 실적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는 성장률에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성장률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 잘 가고 성장률이 후퇴하면 주가도 이제 후퇴하고 저희가 성장률의 대용치는 매출액 증가율을 보는 게 상당히 일반적이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기존까지는 매출액 증가율하고 잘 연동해서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액 증가율에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엔비디아 주가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에 연동해서 잘 움직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플러스일지라도 그게 내려오면 주가 내려와요. 만약에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는 그 당시에 저점입니다. 예. 요즘에도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 보면 1분기 262, 2분기 122, 3분기 93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죠. 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내려오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에 반응해서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향후 예상치를 보더라도 내년 2월 13일 날 발표될 건데 이게 추가로 내려오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건 약간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지표들을 관찰했을 때 가장 특이했던 건 역시 미국의 행정부의 정부 지출 확대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연 중반부터. 네. 지금 미국 쪽의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보면은 다른 위기 상황에 준하게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른 거죠. 이러한 유동성이 엔비디아를 위시한 미국 주식시장에 좀 더 스며들어서 펀더멘탈하고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 유동성이 만약에 향후로 더 추가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네. 그럼 엔비디아는 원래 움직였던 매출액 증가율 궤적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충분히 투자자분들도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연방 정부가 가까스로 이제 셧다운 위기 모면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 문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재정 적자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의 힘은 좀 약해지고 그러면 기술주들 흐름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집권 2기 때 정부 지출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큼은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일단 직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곳간이 비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보통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저희가 일전에
팬데믹 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는 인플레가 찾아오는 거. 네. 예, 이건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 집권 2기 때도 정부 지출은 오히려 좀 이제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제한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왜곡된 부분은 유동성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성장주 전반이 이러한 어떤 위험성은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트럼프 2기 때도 정부 지출 제한될 수가 있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증시 모멘텀도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주가 분명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pat 지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반도체 섹터 매수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향후로도 반도체 섹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추가로도 하락하면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시장의 속성상으로도 보면 직전 주도주가 이후 하락을 경험하고 반등할 때 다시 예전 주도주가 그 다음 주도주가 되는 확률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예,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상승 국면에 대해서는 매수에 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르게 잘 나가는 주식들 많을 거니까 차순위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 주도주가 다음 상승기에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pat 지장님 리포트 보니까 2025년 내년에는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던데 내년에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 2025년 상반기 일정 시점부터는 중소형주가 의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시장의 웬만한 종목보다 한국의 중소형주가 더 좋을 시기가 2025년 상반기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한번 나타났던 일이고 요즘도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요 시기가 있었는데 요때 저희 한국 시장이 먼저 하락하죠. 네. 한국 시장이 확실히 경기 민감재가 많아서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락하긴 합니다. 한국 시장 먼저 하락했을 때가 요 시점으로 보면은 9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후행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미국 시장이 후행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요때 어쩔 수 없이 한국이 한 번 더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추가로 더 내려가더라도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해 버리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대형주가 적극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형주가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박스권이면 대형주에 몰려야 될 수급이 중소형주로 갈 수 있고 중소형주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도 중소형주의 개별주 장세가 나타났는데 향후로도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주가 흔들릴 때 한국 시장이 한 대 더 맞아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박스권 형성하면 이때부터는 중소형주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률 확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저희가 노리자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가 이제 횡보 장세를 보일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투자자분들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칼날 같은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코스피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호기가 올 것 같고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불러주시면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종목 발굴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직 중소형주를 지금 담기에는 아직은 뭐 시점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내년 그 하반기가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하셨던데 2025년 시장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이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매크로가 돌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제대로 된 모양을 잡고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된 모양을 잡고 상승할 때는 주도주가 나타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알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내년 뭐 중하반기 정도까지 관찰에 의해서 그 차기 주도주를 선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요령을 잠시 언급드려 볼게요. 여러분 네. 역사적으로 주도주 투자 제일 잘하신 분이 윌리엄 오닐이십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주도주의 귀재시죠. 주도주를 어떻게 고르셨냐면 여기 아래쪽에 회색 선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 일단은 넥스트 주도주, 차기 주도주도 공포 국면에서는 같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하락할 때 차기 주도주가 이 주식은 떨어질 주식이 아닌데 직전에도 계속 펀더멘탈이 탄탄한 거죠. 네. 그래서 웬만큼 회복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해서 조금씩 반등하는 시기에 넥스트 주도주는 신고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내년 중반 정도까지 이러한 모양을 형성하는 주식들을 찾아본다면 넥스트 주도주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관찰하면서 그 시기가 되면 또 잘 골라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올해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 이제 시장 주식 보유하신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올해 연말 이제 이르렀을 때 지난 기간 보니까 올해 연 중반부터 제가 전망했던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전망이 틀리진 않았는데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하자는 거는 조금 전망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향후로 보면은 미국 쪽의 리스크 부각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아직은 리스크 관리에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후 기회가 왔을 때 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1차적인 승부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소형주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